이어서 관련 내용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준일 뉴스톱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 키워드 첫 번째 내용 보여주시죠. 용산시대. 네, 오늘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이 주제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예.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용산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직접 브리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모습,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잘 되면 역사적인 사건인 건 분명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까지 서두를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어제는 보니까 일단은 청와대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어렵다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선임돼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모인 사실상 첫 번째 전체 회의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선봉대입니다. 선봉대가 위험을 간과하거나 길을 잘못 들면 본부대가 위태로워집니다. 따라서 인수위는 정부 출범 전에 시대의 흐름과 국정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분야에서 새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밑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불과 50일 정도의 기간에 이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쉴 틈도 거의 없이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인수위원 한 분 한 분이 흘리신 땀과 눈물은 새 정부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값진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아직 대통령 취임 전이지만 모든 국민의 눈과 귀는 당선인과 인수위를 향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현 정부와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선인과 인수위가 해법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수위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발생한 현안 중에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것은 현 정부가 처리한다고 해도 그 여파가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일정 부분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은 현 정부의 협조를 부탁하고 또 어떤 것은 인수위에서 다룰지 신속히 판단하는 것도 각 분과 위원들의 몫입니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준비를 하시면서 또 그때그때 발생하는 현안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해법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최고가 모였다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분과만이 원팀이 아니라 인수위 전체가 원팀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맡은 해당 분야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최적의 대안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수위원장으로서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할 때 제가 생각하는 새 정부의 5가지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 공정과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복원. 둘째,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의 기반을 만드는 일. 셋째, 지역 균형 발전. 넷째,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다섯째, 국민 통합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간과되기 쉬운 그리고 종합적으로 정책이 나오기 어렵거나 잘못 충돌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따라서 이 과제들을 모든 분과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 개별 사안을 다루실 때도 이 5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힘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고 영광은 국민께 돌린다는 자세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부터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정된 안건입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자분들께서는 잠시 밖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모두 발언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선임을 마치고 사실상 첫 번째 전체 회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안 위원장은 공정과 법치, 민주주의 복원을 강조하면서 최적의 대안인지 함께 생각하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얘기하고 있었던 정치권 소식 정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앞서서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조금 이제 말씀을 이어서 드리면 그래서 뭐 저는 의미는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너무 좀 급작스럽게 모든 일이 결정이 되니까 네. 국민들이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면이 좀 없잖아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국방부 쪽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한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들리긴 하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계속 광화문 시대를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용산 시대로 간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유에 대해서 어저께 그 당선인이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의구심은 완전히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의문점도 여전히 있고 또 문제점도 여전히 좀 존재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기자분들이 자세히 질문도 좀 했고 당선인도 어제 보니 굉장히 개별 그 질문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향후에 이제 용산 지역이 개발 관련해서 어떻게 될 건지 비롯해서 또 그 향후에 그 보안 문제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과제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지금 국방부의 기능이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합참 일단은 국방부가 합참 건물로 들어가고 합참이 뭐 남태령으로 옮기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는데 일단은 합참 건물이 많이 비어 있어서 국방부가 들어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게 지금 인수위 측의 설명이에요. 네. 근데 그게 정말로 그렇게 뭐 소위 말해서 스무스하게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안보의 어떤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할까요? 일단은 뭐 방사포를 지금 최근에 어저께 북한이 4발을 쐈고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죠. 태양절. 이때 보통 이제 화력 시위, 무력 시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한미 연합 훈련 지금 예정돼 있고 여기 이때도 또 무력 시위 같은 게 굉장히 있을 수 있고 정권 교체기에 또 어떤 그런 긴장 관계가 지금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만에 하나 근데 국방부가 이전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제 연락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새로 다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만약에 안 돼서 안보에 구멍이 생겼다라고 한다라면 굉장히 지금 출발 뭐 직후라든지 출발하기도 전에 상당히 조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감안을 하고서라도 지금 꼭 해야 되겠다는 어떤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좀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앞서서 이제 광화문 대통령을 공약했었는데 국방부 청사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방부 청사에서 소통이 잘 될까? 여기가 더 안보를 보안을 강조하는 장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더 거리가 좀 더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설명은 백악관처럼 이렇게 할 것이고 어차피 그 용산공원 이제 지대가 되니까 그 이제 새로 들어갈 청사 그 주변 일정 권역만 이제 이렇게 해서 미국의 대략 이제 그 백악관이
일반 국민 접근하는 허용하는 그런 정도 거리를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저께 직접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손으로 설명도 하던데 네. 그 정도 권역까지 이제 국민들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지역 자체가 약간 좀 뭐 고립돼 있는 게 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그 상황도 좀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뭐 워낙 거기서 이제 뭐 시위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장소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긴 해요. 그 광화문에서 시위하면 지금 청와대에서도 소음이 꽤 들릴 정도로 네.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국민들의 소리를 좀 더 직접적으로 들어보겠다, 듣겠다, 그걸 고려하겠다라는 그런 것까지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건데 다시 이제 좀 멀어지는 이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충분한 설명을 지금 하고는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선인은 일단 광화문을 검토했지만 광화문 이전은 시민에게 재앙 수준이더라. 그래서 용산으로 이제 검토를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집무실 근처에 공원 개발을 서두르겠다. 그래서 소통을 더 활발히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토리 데리고 다니면은 만남의 광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그 재앙 수준, 광화문은 재앙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은 1월 달에 지금 광화문 시대를 말씀하셨거든요. 올해 1월 달에. 그때는 그러면 왜 검토를 안 했느냐. 그리고 그때도 기자들이나 언론에서 다 물어봤잖아요. 다 검토된 거냐. 그러니까 검토해 보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재앙이다라고 하면 몇 개월 만에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면은 거짓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대통령과 당선인이 사과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 3개월 사이에 이게 재앙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다라는 부분은 명확해 보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 저는 그런 소통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저께 직접 당선인이 나와서 거의 50분간 설명한 것도 그런 소통의 어떤 일환인데 네. 소통이 이를테면은 토리와 같이 시민들과 만나는 게 소통이냐.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거는 결국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그걸 반영하는 게 소통이잖아요. 그리고 언론하고 자주 만나는 네. 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너무 형식적인 부분에 이렇게 이를테면 친밀감을 올리는 데만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조금 그 의지는 알겠는데 그런 것들이 살짝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일단 당선인 설명은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고 나니까 이게 광화문 이전은 시민에게 재앙 수준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집무실 건물 1층에 프레스센터 만들어서 언론과 소통을 자주 하겠다 이런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전 비용을 두고도 말이 많잖아요. 일단 496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앞서서 뭐 일부에서 1조 원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 1조 원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분석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뭐 지금 서로 그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 몇천억 원 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저께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한 것은 뭐 기재부 쪽에서 이제 그렇게 뽑아주는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야말로 이건 이사 비용에 이제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사 비용 이외에 이제 이번 당장 이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향후에 이제 새로운 건물도 지어져야 되고 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게 되면 이 예산으로 과연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는 그야말로 지금 이제 당장 집무실을 거의 꾸리는 데 필요한 그 실비 중에 실비만을 추려서 이제 일단은 이제 이야기를 한 그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어제 잠깐 이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영빈관도 여기 지어야 될 거고 아마 그 인근에 지어야 될 겁니다. 또 뭐 매일 3, 4분씩 이렇게 재밍해가면서 출퇴근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 시민들 불편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뭐 관저도 아마 이 근처에 이제 또 지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그런 이제 비용들 이런 걸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장은 지금 뭐 국방부가 합참 건물에 들어가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합참 또 옮기더라도 그것도 그 건물을 또 새로 지어야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거고 또 지금 그 국방부 인근에 또 부속 시설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쪽 그 시설 내지 기관들 그쪽도 다 옮기려면
뭐 하다못해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뭐 국방부 쪽에서 대략 이제 이야기했던 뭐 5천억 원 정도 그 정도 가량은 향후에 들어갈 거다. 물론 이제 한꺼번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향후에 이제 뭐 5년 또는 10년에 걸쳐서 그런 정도 비용은 이제 발생할 것으로 네.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추가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지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으로 들리는데 일단 내일 국무회의에 이 예비비 지출 안건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을 위한 실무 협의도 이제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가 어떤 이 실무 협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보면은 이 예비비를 쓰려면은 국무회의에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대통령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가 뭐 쉽게 얘기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5월 10일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뭐 매우 낮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핵심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은 낮고요. 다만 오히려 이거를 매개로 좀 부드럽게 오히려 그 만남이 왜냐하면 호의를 베푼 거죠. 어떻게 보면은 협력을 한 거니까 서로의 조금 민감한 문제들을 좀 내려놓고 빠른 시일 안에 오히려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내일 이거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뭐 갈등의 원인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대화를 풀어내는 계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설명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이것도 관심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직접 만나 타결.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발언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합당 문제를 타결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합당 문제를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능할까요? 뭐 가능은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안철수 그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난번 단일화 과정에서도 그랬었잖아요. 여러 번 이제 뭐 결렬 선언도 하고 했다가 막판에 극적으로 이렇게 단판으로 결정을 지은 바가 있는데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실무 단위에서는 뭔가 합의의 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는 최대한 어떤 자기네들 뭐 정치적 지분을 좀 인정받고자 할 것이고요. 당장 지금 뭐 지방선거가 임박해 있는데 지방선거에 또 출마하려고 대기 중이던 그 국민의당 인사들이 또 전국에 딱 깔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공천받기를 당연히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당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국회의원 숫자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어떻게 그쪽에다 많이 배정을 우리가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마 실무 단위에서는 그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옥신각신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뭐 어느 지역을 빼고 어느 지역을 넣을 건지 이것도 사실은 선택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국민의당이 이쪽은 꼭 우리 후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국민의힘 쪽에서 거기 또 굉장히 오래전부터 공들여온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빼기도 쉽지 않잖아요. 아주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그 실무 단위에서는 그 협상 타결이 좀 불가능할 거고 결국은 뭐 이 대표 단위에서 그냥 단판으로 예, 그냥 뭐 막말로 비율까지 그냥 정해서 그냥 딱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윗선에서 아예 공천 관련해서도 좀 갈래를 타지 않겠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합당 문제에 있어서 최대 변수라면 뭐가 있다고 보세요? 근데 그 작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합당이 좀 수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는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승리할지 말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선을 승리하면서 소위 말해서 자리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당에서만 서로 뭔가를 조율을 했어야 된다라면은 지금 뭐 이를테면 인수위원장도 지금 안철수 대표가 가 있고 이를테면 많은 부분들이 다른 자리들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당직이나 당권에 대한 어떤 그걸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력이 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스무스하게 된다라는 거고 공천 문제는 사실은 되게 예민한 문제인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기조를 봤을 때 이를테면 몇 퍼센트를 뭐
확보해준다, 뭐 보장해준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종의 공천 개혁을 하고 있고 그런 거는 야합이라고 보통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만남이 주목되는데 과연 어떤 의제를 가지고 협의를 해나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개딸과 양아들. 네, 평론가님. 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의 단어인가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예, 이게 뭐지? 이게 처음에 제가 알았던 의미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게 네.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개혁의 고문의, 딸, 개딸은 이제 원래 약간 좀 나쁜 의미로 사용됐던 그 단어인데 그런데 이걸 좀 이번에는 보니까 굉장히 좀 미화를 해서 개혁의 딸 이렇게 지금 이제 보니까 의미 해석을 지금 이제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좀 근데 모르겠어요. 이건 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표현 자체는 사실은 어감은 그렇게 별로 안 좋습니다. 이재명 고문의 2030 남녀 지지자들을 이제 네, 지칭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단어인데 원래 이게 그러니까- 드라마에 나왔던 단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좀- 친숙하게 부르는 예. 말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개딸은 조금 좀 약간 살짝 망나니 같은 딸, 뭐 그런 천방지축? 의미, 예, 그런 의미, 그래서 긍정적인 예, 아주 의미가 뭐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사용된 건 예, 아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이 장명을 새로 이제 거의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뭐 개혁의 딸, 그리고 이제 그 양아들은 뭐 양심의 아들, 뭐 이렇게 이제 의미 부여를 했던데, 네. 뭐 하여튼 뭐 그쪽에서 선택을 했으니까 뭐 이제 이 단어를 이제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네. 이렇게 해서 2030 지지세를 좀 이제 계속 이어가겠다 이제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특히 좀 이재명 그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막판에 그 이른바 이대녀 20대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뭐 좀 표를 좀 몰아준 그런 그 측면이 없잖아요,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그대로 그 지지세를 좀 확고하게 굳혀가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이재명 고문 팬카페에서 지지자들이 이제 뭐 개딸 또 양아들 이러면서 좀 친숙한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고문한테는 아빠라고 또 칭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이런 대선 이후에 팬덤이 좀 세지는 게 이례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에는 8월 전당대회 때부터 좀 다시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선에 패배한 분들이 역대 정치인들이 많이 해외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안 가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그 시그널로 보는 게 굉장히 유력하다. 그러니까 6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8월에 이를테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로 도전하는 거. 왜냐하면 당내에 너무 어떤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을 한 것도 아니고 당내 의원들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당대표가 최고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혁 야당을 이끌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키워드 정리하는 시간 함께 가졌는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